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 최자영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핫한. 요즘에 뉴스에 보면은 뭐 노후자금을 다 날렸다. 그러니까 무서워, 그쵸? 그죠? 네. 은행만 믿고 돈을 투자했는데 1억, 내 1억이 뭐 1,000만 원 냈다, 뭐 90%, 뭐 60% 여기 손실이 났다라는 뉴스를 종종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증권사 출신 세무사로서 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네. 준비했습니다. 네, 전 처음에 이제 그 뉴스를 보고 은행인데 90% 손실량이 뭐가 있나? 파생 상품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기는 했어요. 네, 아니나 다를까. 네, 파생 상품이었죠. DLS, 은행이니까 DLF, DLT 이런 상품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 상품들 중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금 적금도 있을 거고 주식 채권도 있을 거고 이런 정도는 다 대부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 네. 연금 상품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런 금융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 ELS, DLS는 또 많이 들어본 적은 단어는 들어봤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는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ELS 영어로서 싫은데 네. ELS 에쿼티 링크드 시큐리티, 네. ELS, 주가 지수, 네. 연계, 증권. 네. 거죠. 말 그대로 주가에 연계시키는 증권이다. 네. 뭐 주식, 주가나 네. 주식. 그렇죠. 주가, 주식, 채권 뭐 이렇게 지분 상품이나 채권 상품에 연결시키는 게 ELS고 이번에 문제된 거는 ELS가 아니라 DLS였어요. 네. DLS는 무슨 뜻일까요? 파생 결합 증권입니다. 파생. 우리 앞에 ELS가 아니라 D인데 D가 파생. 네, 딜리버티브. 딜리버티브 맞죠? 맞습니다. 네, 파생. 얘도 링크드? 웃겨. 똑같이 링크드인데 여기서는 결합이라는 뜻을 네. 썼어요. 사실 저희가 공부할 때, 그 중투자 공부할 때나 네. 이럴 때 해석이 좀 이상하다라는 말을 좀 했었잖아요. 어쨌든 DLS는 파생결합증권이라는 뜻이고 ELS는 주가연계증권이라는 뜻인데 사실 거의 같은 뜻이고요. 네. 다만 ELS는 이제 지분 증권을 바탕으로 한 이제 것들이고 DLS는 그 외의 모든 다른 지수 연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뭐 유가도 있을 거고 이번에 문제된 거는 금리. 네, 다른 나라 금리. 그러니까 이런 ELS나 DLS나 증권이니까 원칙적으로 이 시큐리티 S 붙은 거는 증권회사에서밖에 판매를 못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다른 식으로 판매를 하죠. 맞아. 은행에서는 T나 F로 끝나는 이제 신탁, 음. 펀드 이렇게 싸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T는 트러스트고 네. 펀드는 F는 펀드.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상품도 DLS이지만 이거를 DLF 펀드에 담아가지고 사모펀드 형식으로 판매가 된 거죠. 네, 시큐리티 ELS나 DLS를 증권회사에서 만들어서 그거를 운용사, 펀드 만드는 회사의 운용사가 싸요. 그 다음에 판매사, 은행에서 파는 거죠. 그래서 껍데기를 그러면 여기다 펀드에 씌워가지고 은행에서 판매를 한 건데 그럼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은행에서 파네? 펀드네 뭐 이렇게 가입을 하셨을 수는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렇게 안정적이고 그렇게 불안하지 않다고 하니 뭐 1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벗어난 적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됐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ELS나 DLS는 구조상으로는 똑같고 기초자산이 뭐냐의 차이만 있는 똑같은 파생 상품이에요. 파생 상품. 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주가나 어떤 지수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고 변동성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다. 과거 변동치가 어떻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렇죠. 네, 그런 상품이고 그렇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6%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런 파생 상품이라고 해서 또 뭐 다 원금이 보장이 안 되고 ELS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ELS도 보장형이 있고 비보장형이 있는 거죠. 네, 원금 보장력 있어요. 뭐 국공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것들, 채권이 기초자산이면 특히나 국공채는 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원금은 100% 보장이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자율이 낮겠죠. 네. 변동성이 작을수록 이자를 조금밖에 줄 수는 없다는 건 뭐 당연한 거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개인들보다는 자금 단위가 큰 기업들이 운용하는 경우가 많죠. 네, 왜냐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자율이 작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팔아서 수수료를 많이 먹어야 그죠. 네, 그 단위가 커야 수수료가 커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한테는 많이 안 팔고요. 보통은 기업한테 장기 운용자금 대신으로 파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거는 이런 거보다는 저희 같은 이런 사람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ELS는 어떤, DLS는 어떤 구조였는지, 왜 문제가 생긴 건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보통 ELS 상품 구조를 보면은 숫자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네. 알 수 없는 80, 80, 80 뭐 이런 거. 낙인, 노낙인, 뭐 이런 거 있죠. 보통 이렇게 돼요. 상품 이름을 보자면 어떤 증권사가 땡땡 몇 번째 만들었다. 2019 어쩌고저쩌고 2019년에 몇 번째 만들었다. 몇 호 해가지고 그다음에 기초자산이 나오죠. 뭐 현대차, 메이지 지수 아니면 뭐 코스피 200 뭐 이런 지수를 연동시킨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ELS니까요. 그런 게 있고 또 문제가 됐던 DLS를 따져보면 뭐 독일 50물 기초자산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몇 년짜리냐 뭐 3년 만기는 만기다. 3년인데 뭐 6개월마다 조기 상한을 뭐 검토한다. 조기 상한은 할 때 몇 %로 할 거냐. 보통 일반적으로 요즘 나오는 게 스텝다운이 많더라고요. 스텝다운은 계속 조건이 이렇게 떨어지는 95, 95, 90, 90, 뭐 90, 85 이렇게 6개월마다 떨어지고 낙인이 또 붙죠. 낙인 KI 해가지고 뭐 60, 70 이렇게 써있죠. 네, 이런 요건들이 있는데 그게 각각이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번 이해가 쉽도록 이제 상품을 하나 이제 이름을 정해서 한번 이야기 살펴볼게요. 네. 저희가 발행하는 ELS는 SEM 001호, 뭐 코스피 200, 그리고 삼성전자를 기초 자산으로 하고요. 3년 만기로 해서 6개월. 조기상환 조건이 있는데 조기상환 조건은 6개월마다 90, 90, 90, 85, 80, 75 이렇게 네. 스텝다운형이고 낙인이 있나요? 낙인 있죠. 낙인 60. 낙인 배리어 60. 네, 네. 몇 프로 할까요? 금리는 6%? 6%. 네, 6%. 자, 그럼 이런 상품에 저희가 1억 원의 ELS를 가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코스피랑 이제 삼성전자 지수 두 개의 연동이 되는 거죠. 네. 6개월 뒤에 만약에 90이었죠, 6개월 기준이. 네, 첫 번째 90이에요. 6개월 뒤에 변동된 주가 지수나 지금 설정된 오늘 날짜의 설정일의 기준보다 6개월 뒤에 이게 90% 이상이다. 네, 원금이 100이라고 하면 100보다 조금 낮다. 90보다 높고 100보다 요 사이에 있다고 하면은 바로 상환. 6%인데 이건 연이율이니까 3% 주고 끝나는 거죠. 네. 오, 좋네요. 좋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경험치가 쌓이면서 사람들이 오, 괜찮네. 이렇게 되는 거죠. 6개월 만에 지금 3%, 1억 투자는 3%가 얼마지? 300만 원이죠. 오, 6개월 괜찮네. 만에. 그럼 이제 1억 300이 수수료 제외하고 1억 300이 생기니까 또 이제 이거를 새로운 상품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네. 많이 하시잖아요. 그 너무나 좋은 투자죠. 그쵸.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 코스피 충분히 90% 돼 얘기할 수 있고 삼성전자 얼마나 좋은 회사인데 90% 돼 하는데 삼성전자 진짜 최근에 10%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순식간에 10% 왔다 갔다 네. 하죠. 근데 이제 다른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이렇게 상품 가입을 했는데 이제 6개월 지난 시점에 봤더니 이제 코스피가 막 빠졌어요, 엄청. 네, 코스피가 6개월 지난 시점에 원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뭐 70이 됐어요. 70이 됐는데 삼성전자는 또 95야. 그럴 경우에 삼성전자를 보고 아싸 했는데 코스피가 일단 원래 90보다 이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안 돼요. 둘 중에 모두 다 조건이 충족이 돼야 아까처럼 조기상환이 되는 거지 하나로도 충족이 안 되면 조기상환이 안 됩니다. 조기상환이 6개월 만에 안 됐다. 그러면 그래서 1년 가야죠. 네, 다음 상한대로 가는 거죠. 네.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서 봤더니 요때도 똑같이 90이었잖아요. 네. 지금 앞에서 90 말한 게 이제 그때마다의 지켜줘야 조기상환 되는. 요건인데 두 번째 갔더니 두 번째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단계에 1년 차로 넘어갔더니 1년 차 때도 또 조기상환이 안 됐어. 그걸 계속 가는 거지. 그죠. 계속 가다 보면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요건이 바뀌죠. 90이 아니라 이제 85가 됐는데 85가 또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속 가는 거죠. 그죠. 계속 가죠. 계속 기다려야 되죠. 증권에서 막 전화하는데 불안하다고. 불안하다고 이거 되는 거 네. 맞냐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 만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네. 3년짜리가 됐어요. 3년이 됐더니 3년 마지막 요건은 75잖아요. 네. 정말 좋게도 75가 딱 됐네?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그 요건을 맞춘 거기 때문에 상환이 되는 거죠. 상환이 되죠. 그러면은 처음에 당초에 연이자가 6%였는데 3년 치니까 18%.
네, 18%가 나오고 1억을 저희가 투자했으니까 1,800이 나옵니다. 물론 세금 떼고 나오니까 네. 세금으로는 금액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지난 3년 동안의 나의 그런 마음고생은 해소가 되죠. 중간에 이렇게 됐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 조건을 충족시켜주면 그 약속한 금리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면서 재투자해야겠다. 그렇게 되는 게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네요. ELS는 걱정은 해도 결국에 조건 안에만 들면 다 된다. 결국엔 된다. 네, 이런 결론이 생겨요. 네. 3년 동안 아무리 변동이 커도 25%는 차이가 안 나더라. 이런 경험치가 쌓이죠. 네. 그래서 또 재투자를 합니다. 네. 또 똑같은 조건에 또 재투자를 했어요. 이번 세 번째 케이스는 좀 나쁜 케이스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주가가 너무 계속 빠져가지고 만기 때 70이 됐어요. 70. 3년차 때 지난번엔 75가 되는 바람에 저희가 18% 이익을 얻었는데 네. 만기에 만약에 70이 됐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단 상한 조건 75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손실이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원래 1억을 투자했는데 얼마를 돌려받게 되는 거죠? 30%는 손실이 나는 거죠. 7천. 그죠. 그게 안전 3천 날린 거지. 네, 3천 날린 거죠. 3년을 기다렸는데 그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지수랑 연동돼서 이 상품의 수익이 결정되는 게 바로 ELS입니다. 네. 우리 너무 안타깝지만 월스트 케이스 한번 볼까요? 주가가 정말 많이 빠지고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6개월 만에 예를 들어 진짜 월스트 케이스를 보자면 투자를 했어요. 저희가 뭐 투자를 했는데 투자하고 하자마자 갑자기 사고 무슨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진짜 60%가 됐다. 그럼 네. 저희가 처음에 낙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낙인은 완전 하방인 거예요. 맨 마지막 베리어라서 얘를 찍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중간중간에 저희가 90, 90, 뭐 80 설정했던 요건들이 원래 6개월마다 돌아와서 그 조기상한 요건을 책을 봤을 때 충족을 시켰으면 조기상한이 돼야 되는데 걔들이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낙인이 60%를 찍는 순간 나는 만기까지 가야 돼요. 만기까지 가야 되고 손실도 만기에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만기에 만약에 100%를 만기의 요건 75%를 넘어야 내가 그 이익을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그냥 비율만큼 손실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이제 위험해지는 거죠. 근데 진짜 더 속상한 거는 낙인을 쳤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 낙인이 치지 않았으면 내가 정해진 날짜에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원래 조기상한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낙인을 쳤기 때문에 조기상한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만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프가 막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고도 남아요. 저 이런 얘기 많이 봤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전화는 많이 받았어요. 제가 이제 들어갔을 때는 기초자산이 뭐 현대중공업이랑 OCI 이런 상품들이 만기가 됐을 때였거든요. 충분히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큰 자산들을 기초자산으로 둘 경우에는 마음고생을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네.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저희가 설명하는 것만 해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데 이런 복잡하고 이런 금융상품을 왜 증권회사는 발행을 하고 그럼 증권회사도 손해를 보는 건지 이렇게 상품이 바뀔 때 증권회사도 그 금융기관도 손해를 보는 건가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우선은 판매한 회사는 일반적으로는 판매 수수료 정도는 이익을 볼 수 있죠. 그쵸. 처음에 가입할 때부터 보통 수수료가 있죠. 네. 그런데 이 판매한 회사들 입장에서는 신용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얘를 그 일종의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대비책을 광고해 놓고 그쵸. 하잖아요. 상품을 팔 때 이걸 했으면 어떻게 나중에 할 건지를 계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ELS나 DLS를 100억을 팔았다. 한 번에 몇십억, 몇백억 팔잖아요. 100억을 팔았다. 근데 갑자기 수익이 날 경우에는 뭐 20% 이렇게 수익을 줘야 되니까 20% 수익을 자기네 재산에서 주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그죠? 똑같이 해지를 한다고 하는데요. 해지하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체적으로 증권회사에서 이 상품에 대한 해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자체 해지가 이거 좀 어려운데 델타 증권 뭐 지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뭐 어떻게 추가로 뭐 주식을 사고 뭘 팔고 이런 식으로 상품 구조를 짜서 해지를 하는 거죠. 장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하는 것 같던데 선물 옵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지하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 방법으로 하면 똑같은 거를 반대로 사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네, 수도 안날 있겠죠. 수도 있고. 상품 구조 설계를 잘못하거나 해칭을 잘못하면 뭐 손실 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오히려 해칭을 잘하면 알파의 수입이 날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자체 해지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체 해지하지 않고 백투백으로 똑같은 ELS를 딴 데 가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팔았던 상품 같은 똑같은 구조를 더 큰 이제 IB나 더 큰 외국계 은행이나 이제 사와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개를 하는 거죠. 네, 결국에는 똑같은 상품을 사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산 수수료랑 이쪽에서 고객들한테 판 수수료의 차액을 먹는 구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사올 때는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사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온 거를 고객한테 좀 더 수수료 붙여가지고 팔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수수료도 받고 이런 경우 똑같은 구조의 ELS나 DLS를 다른 증권사나 다른 IB에서 사오는 거를 백투백 해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백투백 해칭으로 DLS나 ELS를 팔았다면 사실은 은행이나 증권사는 지금 손해를 봤을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판매 수익을 조금 받겠죠. 그렇지만 대단한 수익을 벌진 않았을 거다. 왜냐면 그 사람들도 어디 가서 손실을 냈다는 거니까. 그런 결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번에 그 문제가 있었던 은행이나를 처음 봤어요. 걔네들 어떻게 해칭했나? 라고 네. 이제 기사 난 걸 봤더니 다 백투백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와가지고 팔았다는 거죠. 그러면 은행도 결국 사온 데서 이 똑같은 상품이 있었으니까 손실이 받겠지만 대신 고객한테 돌려준 돈이 없겠지. 없으니. 네, 뭐 이쪽에 돈을 조금밖에 안 줘도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복잡한 ELS, DLS 이야기를 해야 될까? 네, 세무사로서 여러분들께 또 드릴 말씀은 없을까를 이어서 얘기를 해봐야지 정확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같이 손실이 날 경우에 이런 손실들 세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나? 없습니다. 네. 금융상품은 손해난 거를 손실한다는 이런 필요경비가 요건이 없어요. 맞아요. 금융상품은 필요경비가 없어서 예를 들어 다른 데서 이자 수익이 발생했지만 뭐 이런 펀드나 뭐 ELS의 손실을 본 금융상품 손실을 통산이 안 되는 거죠. 네. 손해난 거 통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실 날 것 같다고 하면은 더 열심히 보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익이 났다. 아까 저희가 예를 들었던 거, 베스트 케이스였죠. 1억 투자해서 18%, 1,800 이익이 났다고 하면 내가 3년 만에 1,800이 난 건데, 네. 그럼 사실은 600이잖아요? 네. 연으로 따지면? 네. 근데 그렇게 연 단위로 600 이렇게 금융소득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한 번에 1,800만 원이 빡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200만 원 뭐 다른 배당을 받으셨거나 이자 생겨가지고 붙이면 금방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ELS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ELS는 근데 상환 날짜가 눈에 보이잖아요. 정해진 날짜에 상환이 되거나 정해진 날짜가 만기가 되니까 만기에 내가 3년 만에 만기가 된다고 막 좋아.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좋아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세금이 예상한 거 이상으로 왕창 나올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ELS를 가만히 두지 마시고 증여하신다든지 네. 다른 뭔가 수를 쓰시면 생각한 것보다 세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또 파생상품 투자하실 경우에는 파생상품의 본질을 이해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렵잖아요. 그죠. 아까 앞에서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러이러한 구조로 인해서 이런 상품이 나왔다라는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최초로 투자했던 파생상품이 ELS가 모 증권사 1호였는데요. 네. 그때 뭐였더라? 기초자산이 제 기억으로는 삼성전자랑 현대중공업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진짜 마음 아프잖아요. 마음 아픈 그때도 그런 거예요. 네. 시작하자마자 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막 완전 잊어버려야지 했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는 1호여가지고 그래도 기념삼아 나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입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도 만기에 엄청 수익이 났어요. 좋아하긴 했지만 이렇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때 수익률이 그때는 그게 2010년이었던 그런 것 같아요. 10년, 11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수익률이 연 14%였어요. 대박이죠. 원금이 너무 조금이었다는 거. 한번 이제 기념을 해본 거여서 원금이 조금이었지만 이렇게 두 자리 숫자가 나오는 ELS나 DLS 뿐만 아니라 다른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수익률 너무 좋다. 그죠. 여기서 ELS가 한때는 거의 국민 재테크?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월별로 가입하기도 하고 막.
월별로 돌아오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바꿔 생각하면 변동성이 엄청 크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사실 그 은행 이자가 이만큼인데 이 상품에서는 금리 이만큼 준다는 이유는 그만큼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하이 리스크가 뭔지 리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하이 리스크가 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과거치. 보통은 설명해 줄 때 지난 10년간 이 주식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네. 그죠. 네. 쭉 좋았어요. 지난 10년간 이 나라의 지수는 변동이 없어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거보다 앞으로가 더 사실 중요하잖아요. 네. 앞으로 단기간에 3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남들이 하는 얘기도 물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니까 우리는 듣는 입장밖에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사실 뭐 은행에서 가입을 했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이 은행은 좀 더 안전하고, 그죠? 예금하는 곳이니까. 증권회사는 조금 무섭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판단이 흐려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에 ELS는 증권회사에서 만들고 껍데기. 어딘가 껍데기 씌워서 껍데기만 다를 뿐이잖아요. 네. 은행에서 가입하시던 증권회사에서 가입하시던 반드시 기초자산이 무엇인지, 조건값이 어떻게 되는지, 낙인이 얼마인지 이런 거는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리턴 금리 높아 이런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한 번쯤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스러운데 금리를 왜 이렇게 몇 배씩 더 줄 건지. 네, 그러니까요. 그 원금 손실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 재산 투자하시면 절대 안 돼요. 네. 요즘 사연으로는 되게 많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걸 발행하는 증권사나 이렇게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저희들도 해칭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 재산을 같은 상품 이렇게 ELS 이렇게 묶어놓으면 네. 안 되는 거죠. 네네. 적어도 저희 나름 개인의 자산에서도 회사들처럼 이렇게 구분을 짜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은행 창구에서 상담하시거나 증권사 창구에 상담하실 때 이거를 해칭할 만한 안정적인 자산도 같이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얼만데 요만큼은 하이리스크에 되게 뭐 높은 거를 투자하고, 이만큼은 중금리로 투자하고, 요만큼은 원금 보장이 확실히 되는 걸 투자하고, 이렇게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세후 수익률도 더 좋을 수 있도록 아까 말했던 그런 팁들 생각하셔가지고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투자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 이슈들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쌤 누나, 쌤 언니였습니다. 안녕. 안녕. 네. 그리고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뭐 ELS, DLS 이런 것들은 가장 이제 기본적이고 쉬운 것들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구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스텝 다운 아니고 스텝 업령도 있고, 이렇게 뭐지? 그림을 그려서 봤을 때 되게 다양한 구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원금 상환이 되는 구조들, 원금 보장이 되는 구조들도 보면 되게 다양하거든요. 저희가 말씀드린 구조가 뭐 일반적인 구조이지만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점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ELS가 어떤 구조이신지 반드시 상품 설명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